푸른색 컨테이너 하나가 먼지와 덩굴에 뒤덮인 채 황폐한 땅 깊숙한 곳에 놓여 있었다. 보라색 제복을 입은 한 경찰관이 두 문 사이의 자물쇠를 전동 절단기로 자르고 있었다. 불꽃이 튀며 쇠가 비명을 지르듯 끼익거렸다. 시끄러운 절단기 소리 속에서 컨테이너 안쪽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다. 죽어가는 영혼이 내뱉는 듯한 절망적인 구조의 속삭임이었다. 그 자리에 있던 누구도 몰랐다. 그들이 지금 열고 있는 것이 미국 역사상 가장 끔찍하고 소름 끼치는 사건 중 하나라는 것을. Just a girl. Just a girl. How are you, honey? We're bolt cutters. This is our investigator. He's a paramedic. Sweetheart. Oh yeah. Okay, we're gonna get you out of there. Okay. Just hang loose for me. Anybody got? I need a handcuff key. Handcuff key. I don't. I got have it one. right here. We'll get the rest of it here. Let's get her out of here. We're getting bolt cutters, honey. Don't. You got pictures of the cuffs? No, hold on. Is both feet? Just one. Let me It's see. attached to a chain on Okay. the wall, Okay. and my neck's attached to the wall up here. Okay. All right. All right. We're gonna get you out, sweetheart. Okay. You got a handcuff key. 컨테이너에서 발견된 여자는 칼라였다. 그녀의 두 손은 떨리고 있었다. 목은 여전히 녹슨 쇠사슬에 벽에 묶여 있었다. 물도 없고 빛도 없고 그녀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다. 그 약한 두드리는 소리가 안쪽에서 들려오기 전까지는 그 금속 상자는 2달 동안이나 봉인되어 있었다. 하지만 수사팀을 얼어붙게 만든 것은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 아니었다. 곧 칼라가 털어놓을 또 다른 진실 때문이었다. Do you know where your buddy is? Charlie, Yes. he shot him. He shot him. He shot Who him. did? Who's? Todd Colehep shot Charlie Carver 3 times in the chest, wrapped him in a blue tarp, put him in the bucket of the tractor, locked me down here, and I never seen him again. Okay. He says he's dead and buried. He says there's several bodies dead and buried out here, and he Okay. says that the dogs will be ruined if they go looking because there's red pepper. We're gonna step you out, sweet. Because there's what? Red pepper. Okay. Tell 칼라가 그 후에 털어놓은 이야기들은 방 안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한 사람의 이름, 한구의 시신, 그리고 경찰이 단 한 번도 대비하지 못했던 진실을 암시하는 말들. 그들은 자신들이 납치 사건을 해결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훨씬 더 복잡하고 어두운 악몽 속으로 발을 들여놓은 것이었다. 그리고 덧 콜헵은 이제 막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미국 경찰 카메라와 함께 경찰은 그의 흔적을 하나하나 추적하며 이 남자의 진짜 모습을 그려나가고 있었다. 겉보기엔 성공한 부동산 중개인, 점잖고 신뢰받는 인물이었다. 하지만 100에이커에 달하는 철문 뒤에는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섬뜩한 비밀들이 숨어 있었다. 칼라의 증언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다. 그 땅속에 묻힌 진짜 지옥이 이제 막 경찰 앞에 모습을 드러내려 하고 있었다. (2016년 8월 31일) 30살의 칼라와 그녀의 남자친구 찰리 32세가 갑자기 실종되었다. 그 이전에 그들은 지역에서 유명한 부동산 중개인 덧 케이르페의 형제가 소유한 95에이커의 땅에서 일하기로 했다. 이른 것 보기엔 아주 간단했다. 마당에 잡초를 치우는 것이었다. 하지만 현장에 도착했을 때 터드는 차고에서 물건을 가져오겠다며 그들에게 밖에서 기다리라고 말했다. 칼라와 찰리는 그것이 서로 함께할 수 있는 마지막 순간이 될 줄 전혀 몰랐다. 며칠 후 가족과 친구들은 두 사람과 연락이 닿지 않았다. 칼라의 차에 쪽지를 남겨도 아무런 답이 없었다. 찰리의 어머니는 아들의 연락이 완전히 끊기자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두 사람의 아파트를 조사했지만 뚜렷한 단서나 용의자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들의 실종 사건은 결국 미궁에 빠졌다. 한 달 후 찰리의 페이스북 계정이 갑자기 다시 활동하기 시작했다. 게시물에는 두 사람이 잘 지내고 있으며 이미 결혼했고 방해받고 싶지 않다고 적혀 있었다. 하지만 그 내용에는 뭔가 이상한 점이 있었다. 몇몇 게시물에는 밤에 구덩이를 판다는 이상한 암시가 담겨 있었고 또 어떤 글에는 노래 호텔 캘리포니아의 가사가 인용되어 있었다. 언제든 떠날 수 있지만 결코 도망칠 수는 없다. 친구들은 점점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 글들은 찰리의 평소 문체와 전혀 달랐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과연 누가 그 계정을 조종하고 있는가였다. 찰리의 페이스북 계정은 계속해서 이상한 글을 올렸다. 어떤 사람이 댓글을 달았다. 너 칼라와 찰리에게 무슨 짓을 한 거야? 그 계정은 계속 답글을 달았고 심지어 가족이 만든 실종자 찾기 페이지도 공유했다. 문법이 엉망인 글들, 이상한 말투, 그 어느 것도 찰리답지 않았다. 그는 원래 거의 SNS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누군가 물었다. 칼라는 어디에 있어? 계정은 즉시 답했다. 그녀는 남편 찰리와 함께 있어. 이상했다. 왜 아무에게도 연락하지 않는 거지? 그녀가 원하지 않아서. 난 칼라가 그냥 사라졌을 리 없다고 믿어. 댓글과 답글은 몇 분 간격으로 연이어 올라왔다. 그리고 분명히 누군가가 찰리인 척하고 있었다. 그 사람은 바로 범인이었다. 8월 31일 칼라와 찰리가 덧 콜헤프의 부지에 도착했을 때 그는 총을 들고 나타났다. 한마디 말도 없이
그는 찰리에게 세 발을 쏘았고 그것은 칼라의 눈앞에서 벌어졌다. 그 후 그는 칼라의 손에 수갑을 채우고 숲속의 철제 컨테이너 안에 가두었다. 칼라는 목, 손, 발이 쇠사슬에 묶인 채로 갇혀 있었다. 수주 동안 그녀는 어둠 속에서 갇혀 지내며 하루에 몇 시간만 밖으로 나와 일을 해야 했다. 탈출을 시도할까 생각할 때마다 그녀는 실패하면 곧바로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동안 경찰은 두 사람이 단순히 함께 사라진 거이라고 믿고 있었다. 칼라와 찰리가 사라진 뒤 덧는 페이스북에 이상한 글들을 올리기 시작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의 실종 사건을 조롱하며 자신이 사라져도 아무도 기억하지 못할 것이라고 썼다. 그의 게시물은 점점 불안정해졌다. 그는 어린 시절 학대받았다고 불평하며 사회 전체를 비난했고 좀비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다. 절정은 터드가 인류의 절반은 이보라로 사라져야 한다고 쓴 글이었다. 이유는 슈퍼마켓 통로를 막고 서 있는 무례한 인간들 때문에 세상이 너무 피곤하다는 것이었다. 그의 분노와 냉소로 가득한 글은 뒤틀린 정신세계를 드러냈지만 주변 사람 중 누구도 터더의 본 모습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하지만 경찰은 의심하기 시작했다. 칼라의 페이스북 계정을 조사하던 중 수사관들은 그녀와 찰리가 터더의 집에서 일하기로 이야기한 흔적을 발견했다. 바로 그들이 사라진 날이었다. 휴대전화 신호를 추적한 결과 경찰은 두 사람이 터더의 95에이커 부지를 떠난 적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11월 3일 아침 경찰은 두 팀으로 나뉘었다. 한 팀은 터더에게 접근해 신문을 시작했다. 칼라와 찰리에 대해 묻자 그는 모른 척했다. 그러나 경찰이 그의 부지 안에서 휴대전화 신호를 감지했다고 말하자 터드는 무심코 말했다. 그 여자애를 찾고 있는 거죠. 그 한마디는 사소해 보였지만 찰리가 이미 세상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단 한 사람을 드러내는 결정적 증거였다. We have a search warrant, okay, in your car, okay? We're mainly looking for your cell phone, okay? Well, me and at least him need to go in with you. 그와 동시에 다른 경찰팀은 터더의 95에이커 부지로 들어가 자갈길을 따라 2층 차고로 향했다.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그들은 불길한 기운을 느꼈다. 내부는 욕실까지 쇠사슬로 장식되어 있었다. 종이 조각들 사이에서 갈색 머리카락이 발견되었고 그것은 매우 불길한 신호였다. 조사를 계속하던 중 커다란 철제 컨테이너가 눈에 들어왔다. 그때 안쪽에서 희미한 두드리는 소리와 절박한 구조 요청이 들려왔다. 순식간에 분위기가 바뀌었다. 경찰은 5개의 자물쇠로 잠긴 컨테이너를 열기 위해 달려들었다. 모두 숨을 죽이며 기다렸다. 그리고 문이 열렸다. 그것은 끔찍한 사건의 서막이었다. 조심해, 움직여! 한 경찰이 외쳤다. 어두운 컨테이너 안, 어지럽게 흩어진 책들과 물건들 사이에 칼라는 목이 벽에 묶인 채로 있었다. 그녀는 개침대 위에 누워 거의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다. 2달 동안 그녀는 앉은 자세로 감금되어 있었고 손목과 발목 그리고 마음까지 쇠사슬에 묶여 있었다. 수사관들이 절단기로 쇠사슬을 자르며 그녀를 안심시키려 했다. 기진맥진했지만 칼라의 첫 반응은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다. 그녀는 차분하고 명확하게 말했다. 내 남자친구 찰리는 텄가 쏴서 죽였어요. 그리고 그는 저를 여기에 가둬놨어요. 그날 이후로 찰리를 본 적이 없어요. 바로 그때 터드의 집에서 경찰은 칼라를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게임은 끝났고 터드에게는 더 이상 도망칠 길이 없었다. Okay? We have Kayla. Excuse me? We have Kayla in your property. She was locked in a container. Okay? She has told us that you shot and killed Charlie. Okay, so at this time I'm gonna need you to stand up and put your hands behind your back. He's already You're handcuffed. under- Okay, you're under arrest right now for kidnapping. All right, they're continuing to search your property. They're gonna continue. They got cadaver dogs down there. Okay, if you want to help yourself, tell me where Charlie's at, so we can go find his body. That's pretty much where we're at right now. Do you want to help yourself and tell me where the body's at so we can go recover Charlie's body? No, sir. You don't want to? No, sir. Okay. Why'd you shoot him? I didn't shoot anybody, sir. Okay, why'd you lock her in a container in your property? I was talking about. She's on your property right now, locked in a container. They just got her out of they called it a specific Shipping name. container. Connex box. She was locked in a container in a Connex box. They got her. We have investigators. We have like 20 investigators on your property right now. And they have found her in the Connex box. So she never left your property. Okay, you locked her in the Connex box, and she has told investigators that you shot and killed Charlie. Okay, so I'm trying to give you an opportunity to help yourself and help us
help you find this body because she's saying Charlie's body. You buried Charlie's body on that property. No, sir. So you're saying you didn't lock her up, you didn't put her in a Connex box or anything? No, sir. I'm gonna need an attorney. Probably a good thing. Go ahead and put him in the back of your car. Sir. 이 영상을 보면 터드는 거의 믿을 수 없다는 듯 얼어붙은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자신이 정말로 잡힐 거라고는 생각도 못한 듯합니다. 신문 도중 터드는 냉정한 태도를 보였고 마치 자신이 체포되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듯했다. 경찰은 곧 찰리의 차를 발견했는데 덧과 페인트를 칠하고 파편으로 덮어 증거를 숨기려 했던 것이었다. 터드는 자신을 범죄 천재라고 생각하는 듯했다. 그는 모든 흔적을 지우려 했지만 경찰이 휴대전화 신호를 통해 사람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다. 한 경찰관은 나중에 이렇게 말했다. 아마 터드는 일부러 잡히길 원했던 것 같다. 마치 자신이 저지른 일을 전 세계에 보여주고 싶었던 것처럼. 카라는 구조된 후 자신이 2달 동안 감금되어 있었던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부터 이 사건의 가장 어두운 진실이 드러났다. Most of the time, do whatever I mean you wanted sexually again. And I refused to do anything that you wanted. If I said no, he didn't force himself on me. He said he didn't believe it, but he made it very well known why I was there. And if I wasn't useful, that I wouldn't need to be kept any longer, and that he would shoot me. 이것이 바로 이 사건에서 가장 끔찍한 부분이었다. 터드는 카라에게 끔찍한 짓을 저질렀다. 그녀의 동의는 전혀 없었지만 그는 이것이 강간이 아니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했다. 그렇게 하면 죄책감이 덜할 것이라 믿었던 것이다. 그의 눈에 그녀는 복종할 때만 가치가 있었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주저없이 총을 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터드는 카라에게 자신이 스톡홀름 증후군을 앓고 있으며 그녀가 자신과 함께라면 행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톡홀름 증후군이란 피해자가 점차 자신을 감금한 가해자에게 정서적인 유대감이나 동정을 느끼게 되는 심리적 현상이다. 그는 그녀를 장기적으로 감금하기 위해 방음 처리된 방을 지을 계획까지 세웠다. 터드는 아무것도 숨기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자신이 연쇄살인범이라고 자랑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희생자의 수는 이미 3자릿수를 넘어섰으며 그는 멈출 생각이 전혀 없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얌전하게 굴면 그는 나에게 사람을 죽이는 법을 가르치고 자신의 공범으로 만들어줄 거라고 했다. 그는 자신이 정부를 위해 일하던 암살자였고 군수 계약업자였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올 때마다 그는 주변 사람들의 타락함을 견딜 수 없었다고 말했다. 터드가 실제로 정부의 암살자였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아마도 그것은 카라의 관심을 끌기 위한 거짓말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모든 궤변과 거짓이 결국 그를 감옥으로 이끌었다. 경찰의 수사를 계속하자 터드의 인생은 생각보다 훨씬 더 어두운 비밀로 가득 차 있었다. 체포 직후 터드는 경찰을 자신의 집으로 안내했다. 그곳에서 경찰은 두 구의 시신을 발견했다. 29세의 조니 컥시와 그의 아내 26세의 메간 매크러 컥시였다. 그들은 2015년 말부터 실종된 부부였다. 부검 결과 메간은 머리에 총을 맞아 사망했고 조니는 다리에 심한 부상을 입고 죽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 끔찍한 것은 메간이 살해되기 전까지 6일 동안 살아있었다는 사실이었다. 수사에 따르면 부부는 출소를 하루 앞두고 실종되었다. 그들은 마약 중독과 거래 전과가 있었고 자녀 또한 헤로인 양성 반응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터드는 분명히 사회적으로 취약하고 조종하기 쉬운 사람들을 표적으로 삼았다. 그들의 과거가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터드는 그들을 집으로 유인하며 마치 새로운 기회를 주는 것처럼 친절하게 굴었다. 경찰에 대한 자백에서 그는 모든 세부 사항을 마치 오래전부터 계획된 일인 것처럼 자세히 이야기했다. You pick them up at Blackstock, and you know what? You pick them up at Blackstock and Reeville Road, I think you said, and then. That's, well, Okay, No, go ahead, sir. start. I met her there, Okay, got her number. We talked on the phone for a brief moment. okay, Then I met them later on at that next to Ricky's Hot Dogs BC's parking lot. They walked across okay, and spoke to me there. okay. I almost thought she was going to hit on me to actually, come on, shut the noise out of our car. But that's not what I was there for. I got you. I'll tell you, our meeting looked shady as shit. I understand, I mean, I got you, told you show up with that. In that parking lot? Yeah, and her, kind of the way she was, I understand what you're talking about. Basically offered her the job, offered to let him go in and come work as well. The next day, this was over several days. The next day, she was in the paper, mugshots. I guess you guys had arrested her for meth or some hair, I don't know, something was in her bloodstream and you took her kids away. Okay, I asked her about it and she informed me that, yeah, she had
drug issues and with that. Okay. I still was gonna give him a chance. You know, I get happens to people, it's hard. I get it. And I picked him up and I drove him to my Land of It Kids Supplies and got him down to my building. And that's when Johnny pulled a knife out and You shot. I shot him. What did you do with his knife? I don't know, I don't keep that kind of crap. You just threw it out? Yeah, that's right. Okay. I, What did she do when you shot Johnny? What did she do when Johnny pulled the knife out? What did she say? nothing. So you think she was planning on the planning of this? I think she entirely was in the plan of it. There was no, Yeah. Johnny, what are you doing? There was none of that. This was, her actions were, she knew he was doing that. They saw a guy who had a load of money, driving a car they can't afford. They didn't even have a car, and they were gonna get something. So then you shot him how many times? Shot him twice Okay. in the chest. Okay. He dropped forward. When he dropped forward, I went around him and put another one through his spinal column. Okay, and you shot her. тод 콜헤비 한 말을 믿으시나요? 저는 믿지 않습니다. 그는 저니 컥시의 죽음을 마치 아무 일도 아닌 듯 소름 끼칠 만큼 냉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마치 자신의 끔찍한 죄를 정당화하려는 듯한 태도로 말이죠. 그는 메간을 살려주기 위해 가뒀다고 했지만 사실은 자신의 병적인 게임을 오래 즐기기 위해서였습니다. 물론 메간과 조니에게는 깨끗하지 않은 과거가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죽어야 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금 본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습니다. 실제로 тод 콜헤피의 신문은 훨씬 더 길었고 수많은 혼란스러운 진술과 등골이 서늘해지는 순간들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영상의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는 그중 핵심적인 부분만을 추려냈습니다. 이제 질문은 하나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한때 성공한 부동산 중개인을, 사람들의 신뢰를 받던 남자를 이렇게 냉혈한 살인마로 바꿔놓은 걸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그의 어두운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тод 콜헤프는 1971년 3월 7일 플로리다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부모는 그가 2살이 되었을 때 이혼했고 터드는 어머니와 새아버지 밑에서 자랐지만 관계는 일찍부터 틀어졌습니다. 8년 동안 터드는 친아버지를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에게 아버지는 숭배의 대상이자 마음속 어둠의 원형이었습니다. 터드는 어릴 때부터 문제아로 알려졌습니다. 유치원 시절 그는 다른 아이들을 자주 괴롭혔고 친구들의 물건을 부수곤 했습니다. 9살 때부터 심리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감정 기복이 심하고 지나치게 성적인 내용에 집착하며 동물에게 잔인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징후가 연쇄살인범이 될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말합니다. 터드의 친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화밖에 몰라요. 언제나 분노에 차 있고 누구와도 어울리지 못하죠. 터드는 조지아의 정신병원에 3개월 넘게 입원한 적이 있습니다. 1983년 어머니가 새아버지와 별거하자 터드는 아버지와 함께 살기 위해 애리조나로 보내졌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아버지를 따라 폭탄을 만들고 무기에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늘 집에 없었습니다. 터드는 외로움 속에 점점 고립되었고 어머니에게 돌아가고 싶다고 여러 번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정신은 서서히 어둠으로 빠져들었습니다. 1986년 11월 25일 15살이던 터드는 애리조나에서 14살 소녀 크리스티를 납치했습니다. 그는 22구경 권총으로 그녀를 협박해 집으로 데려가 결박하고 입을 막은 뒤 성폭행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 사실을 누구에게라도 말하면 그녀의 가족을 모두 죽이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곧 터드는 유괴, 아동 성범죄, 위험한 범죄 행위로 체포되었습니다. 1987년 그는 유죄를 인정하고 감형을 받았으며 15년형을 선고받고 성범죄자로 등록되었습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터드는 경계성 인격장애로 진단받았습니다. 그럼에도 그의 IQ는 평균 이상으로 118에 달했습니다. 즉 그는 똑똑하고 학업 성취도 높았지만 감정과 행동 면에서는 극도로 위험한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본성은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보호관찰관은 터드에 대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는 세상이 자신에게 빚을 졌다고 믿는 왜곡된 사고를 가지고 있다. 그의 변호사 또한 인정했습니다. 내 의뢰인은 스스로를 파괴할 것입니다. 전형적인 자기애적 인격장애의 특징이었습니다. 감옥 안에서도 터드는 공부에 몰두해 컴퓨터 공학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2001년 출소 후 그는 사우스캐롤라이나로 이주했고 부동산 중개면허 서류를 조작해 빠르게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는 지역 최고의 부동산 중개인으로 이름을 올렸고 조종사 면허와 여러 재산을 보유했습니다. 그리고 95에이커에 달하는 대지를 샀습니다. 그곳이 바로 끔찍한 비밀이 숨겨진 장소였습니다. 겉보기에는 사교적이고 친절한 인물로 보였지만 그의 이상한 행동은 곳곳에서 드러났습니다. 그는 항상 총에 대해 이야기했고 직장에서 포르노를 보거나 여성 종업원을 성희롱하곤 했습니다. 2003년 체스네에 있는 한 오토바이 매장에서 4명이 총격으로 사망했습니다. 나중에 터드는 자신이 그 사건의 범인이라고 자백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지 매장 직원이 자신을 비웃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밝혀진 피해자는 총 9명,
그중 7명이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그의 집에서 소음기 장착 총기와 수많은 불법 무기를 압수했습니다. 자백의 대가로 터드는 어머니를 마지막으로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피해자가 더 있다고 암시하며 내 손에 죽은 사람들은 손가락으로 셀 수 없을 만큼 많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애리조나 주 경찰은 35년간 미해결 상태였던 여러 살인 사건을 재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터더는 살인 7건, 납치 2건, 성폭행 1건으로 기소되었습니다. 2017년 5월 26일 그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 치료를 선고받았습니다. 같은 해 12월 그는 언론에 편지를 보내 아직 발견되지 않은 시신이 더 있다고 주장했지만 그 이후로 단 한 건의 증거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그는 브로드리버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2021년 그의 재산은 경매로 팔려 피해자 가족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65일 동안 쇠사슬에 묶여 어둠 속에 갇혀있던 칼라의 얼굴에 컨테이너 문이 열리며 햇빛이 비쳤을 때 그 빛은 단순한 태양빛이 아니라 삶의 빛이었습니다. 그 어둠 속에 있는 자신을 상상해보세요. 지금이 밤인지 낮인지도 모르고 내일 아침이 올지조차 알 수 없는 공포 속에서 버티는 것. 그것은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지옥일 것입니다. 하지만 칼라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증언이 바로 겉으로는 성공과 품위를 가장한 진짜 지옥의 문을 열어젖힌 열쇠가 되었습니다. 덧콜 헵, 아마 미국 전역이 결코 잊지 못할 이름일 것입니다. 그는 텟 반디나 제프리 다마를 떠올리게 합니다. 평범한 얼굴 뒤에 숨겨진 괴물, 사람들과 웃고 대화하지만 그 손은 이미 피로 물들어 있던 존재. 그리고 지금도 그가 묻어버린 피해자가 얼마나 더 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들은 영원히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더드는 이미 1987년에 유교죄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과자였습니다. 15년의 형기를 마친 뒤 그는 아무 일 없던 듯 사회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무고한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법은 그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었지만 그 기회는 수많은 선량한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때로는 범죄자에게 베푸는 인도주의가 정직한 사람들에게는 가장 잔혹한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콘텐츠가 흥미로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 부탁드립니다. 미국 경찰 카메라 채널이 빠르게 실버 버튼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